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박스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한 주가 내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박스권 장세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의 이 코인 시장이 정확한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 장세가 길어질수록 그 이후의 방향성은 더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의 방향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상승하면 또 하루 내려가고 또 내려가나 해서 불안하면 또 다음날 올라가고 이렇게 재미없는 박스권의 횡보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불안 심리만 유발시키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 인상 또 FOMC도 예정되어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암호화폐 호재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돼서 확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렇다 할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이슈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암호화폐가 그동안에 이제 불안 장세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들로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엄청난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횡보 장세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더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 FOM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만큼 잠시 뒤 이슈 부분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뭐 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나오고 지금 나왔을 때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올랐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또 내렸다 하기도 좀 뭐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제 박스권 같은 이제 시장 올랐다 내려갔다. 이때가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할 때는 개인분들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이 수익을 볼 때랑 수익 볼 때 이제 그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물리면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는 것도 중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려갈 때는 잘 버티세요. 뭐 추가 매수도 하고 평단가도 내리고 올라가면 더 큰 수익 보겠지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횡보할 때는 그런 기대감도 없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버티기 힘든 시장이고 매도 물량도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또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시장 손절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면서 이 투더 골드문과 함께 성공 투자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르는가 싶어서 매수를 하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나 싶어서 매도를 하면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멘탈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슈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렇다 할 촉매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촉매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촉매제가 리플이 이제 SEC의 승소라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을 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빨리 승인이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재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투자분들이 좀 많이 매매를 하시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리플이 이번에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SEC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연기되고 지금 심지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리플과 SEC의 소송을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린 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끝나지 않고 투자자분들의 불안 심리만 유발시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들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인 제재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취급에 관한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를 내놔라라고 금융기관들에게 행정서명을 했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서명을 했고요. 자, 최대 기한 180일을 줬습니다. 6개월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대통령 직접 보고입니다. 를 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SEC가 지금 리플하고 소송이 중인데 SEC가 리플에 소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플은 증권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SEC가 그 리플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암호화폐들에 대한 증권법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SEC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그 9월에 패배를 한다, 9월 전까지 이미 패배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이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에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표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SEC는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는 이제 승소, 패배에 대한 이런 결과를 좀 내놓기 싫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연기 신청을 하고 자료를 좀 미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현물 ETF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거에 대해서 9월에 6개월 후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이런 규제 같은 거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ETF도 SEC 입맛에 맞게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연기 거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매제가 없는 게 좀 시장에 큰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행정명령을 9월까지 보고서를 보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월까지 취급을 받은 다음에 9월 이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 절차를 좀 진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 11월 제가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전까지 대부분 이제 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엄청 바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그 법안을 새롭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9월 이후로 입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일단은 이런 점에서는 입법 관련 그리고 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호재가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법무부에서 러시아의 신흥 부자들에 대한 암호화폐를 압수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자, 암호화폐는 그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탈중앙 정책입니다. 탈중앙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게 암호화폐인데 미국 정부에서 러시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 미국 정부에서 중앙화적으로 이거 몰수하면 뺏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법적 화폐랑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폐 통제와 금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흥 부자들에 대한 신흥 재벌에 대한 암호화폐 압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국 내에서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러시아인들이 확인이 못하게 실명 인증이 안 된 계좌로 오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 러시아에서 자금을 빼내서 지금 막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한 자금 세탁 그리고 무기 사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또는 큰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국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고 출금이라든지 그리고 입금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두 번 다시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제권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이지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사용하는 거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든 말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암호화폐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을 때 암호화폐 제재 카드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암호화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화폐가 되었고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악재가 호재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관련해서 뭐 3월 말이면 소송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아니면 11월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결정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암호화폐 취급 보고서 관련해서 180일 기한이 9월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11월 중간선거 관련해서도 9월 이후로부터 입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리플 소송이 좀 유리하게 진행되면 물론 리플 가격이 오르면서 홀더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예, 뭐 암호화폐는 확실히 자산이 맞죠. 그러니까 그걸 또 뺏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날 도둑놈들도 아니고. 자, 일단은 3월달 예고돼 있는 악재가 있죠.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곧 열립니다.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0.25%를 올릴 거다. 25% 상승을 인상을 시킬 건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0.25%가 아니라 0.5%를 올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고 3월 달 다가오고 이제 곧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0.25% 올릴 것이냐. 어차피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고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예고된 악재는 그전에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딱 그 당일날이 되면 악재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돼 있는 악재고 이미 이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악재 해소로 인해서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0.25%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됐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 0.5%를 올려버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두고 굉장한 고민을 두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조금 올렸는데 시중은행에서 더 많이 올려버렸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주택을 사실 때 담보대출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은행 건데 이 예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이자 돈을 냈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된 지금 같은 경우는 60만 원 이상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자가 2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30만 원 냈다가 지금은 100만 원 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서울시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80만 원입니다.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 2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을 이자 돈을 낸다? 그러면은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에 대한 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공포 매물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줄어들고 이걸 내가 지금 이자 돈을 안 내면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고 있던 것들을 매도하면서 또 물량이 쏟아지고 또 물량이 쏟아지니까 무서워서 또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에서 0.25%만 올린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악재 해소로 보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뭐 이번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됐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또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면 지금 또 오미크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일 최다 확진국입니다. 지금 뭐 오늘만 해도 36만 명이 나왔고 아마 40만 명을 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달이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두세 달이면 거의 전 국민이 확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오미크론이 걸리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유급 그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뭐 그런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1인당 40만 원, 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정찰제로 해서 1인당 10만 원에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재택근무도 할 수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 특히 외부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럼 더 힘들어지고
못 나가니까 또 식당들도 힘들어지고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뭐 대출했던 자금 뭐 기업들 뭐 진짜 이자 돈이 말이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경기 침체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내려갔을 때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 시장에서도 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박살 납니다. 그럼 개박살 나면은 또 이 코인 시장에서도 한 번 더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돈과 돈, 이 증권 시장과 코인 시장은 연결돼 있고 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주식 시장 떨어지면은 코인 시장 올라가고 막 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다가 막 이러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돈이라는 속성은 똑같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틀간 진행을 하는데 아마 그때 FOMC의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사실 애매모호한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25%를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3월달에 올릴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올릴 거긴 한데 과연 0.25%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을 올릴 것인가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모두 이번 주 있을 FOMC 향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악재로서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미 예견된 악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일이 되면 악재 해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일단 오미크론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30만 명을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데 이게 왜 투심 약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자칫 잘못하면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또 호재로 끝이 나서 오늘 가지고 온 이슈가 있습니다. 자, 3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유럽 연합이죠. EU에서 POW 자격 증명 방식의 채굴을 금지하자라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3월 3일인가요? 그 당시에 그런 조항이 삭제되면서 다시 한번 아무 일 없었다. 이런 건 없는 거다라고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뜬금없이 유럽의회 경제통합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투표까지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작업증명 금지 법안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결 처리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은 할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왜 유럽 EU에서는 그 금지 POW 방식이 사실상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처음에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에너지 관련 문제로 인해서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환경 문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 의회에서는 이런 금지 법안을 부결을 시켰냐? 바로 이제는 앞으로 향후 나아갈 금융 발전에 뒤처지기가 싫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상당히 좀 낭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디지털 발전 방향에 EU가 크게 뒤처질 수 있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암호화폐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봤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코인이 급등했다가 또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급락했다가 정말 우리 편이 아군이 되기도 했다가 정말 적군이 되기도 했다가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번에는 아군이 됐습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뭐라고 진행을 했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 등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달러를 잡는 것은 안 된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절대로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투자 편을 좀 상당히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의 암호화폐와 지금의 암호화폐는 상향이 많이 다르다. 예전의 암호화폐는 정말 과연 이 암호화폐가 실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법적 화폐와 공존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생활에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좀 많았다면 지금의 암호화폐는 확실하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슈, 정말 금융 위기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암호화폐가 이젠 필요하다. 자, 이번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 시민들이 정말 줄을 지어서 ATM기에서 출금을 하려고, 현금을 출금을 하려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나 어제인가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러시아인이 러시아 쇼핑센터에 위에서 돈을 막 뿌립니다. 루블화를 막 뿌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러시아의 화폐의 가치는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정 화폐의 위험성은 확실하게 나왔고요. 이번에 러시아도 디폴트 선언까지 할 수 있다라 그러죠. 그리고 그 법정 화폐로 해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금인데, 자,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돈으로 버리지 말고 금을 사지 왜 금을 안 사고 그렇게 버리고 있느냐. 자, 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고 물론 비트코인도 한정되어 있지만 실물 화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러시아가 군자금으로 금을 잔뜩 들고 와서 몇 톤을 들고 와서 무기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에 대한 문제점, 법정 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주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금융은 암호화폐에 달려있다는 것을 EU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결 처리를 한 거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암호화폐를 이제는 금지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좀 의회에 대한 안건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고 암호화폐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암호화폐는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올라갈 때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내려갈 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손절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시장, 그런 시장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호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U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환경 채굴 문제에서 환경 오염을 많이 좀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가격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 하락 횡보장 속에서도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또 엘살바도르 등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평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사부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메타버스랑 그 NFT, 요거에 대해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하나죠. 빗썸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도 내고 뭐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파트너스사도 또 많이 또 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빗썸 메타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기술력이 있는 뭐 팀을 뭐 꾸려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좋지만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유니티와 또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우리 뭐 사회에 어떻게 또 끼어들 것이냐. 사실 코로나를 좀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 시기에 더 부각이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뭔가 내가 뭐 놀이를 한다든지 뭐 업무를 한다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지인들과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뭐 세계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온 지 뭐 예전에 좀 나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좀 만들고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래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뭐 가상현실 상에서 뭐 우리가 뭐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뭐 그렇게 상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좀 될 것 같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CEO 있잖아요. 이제 그 세계 2위 부자였나요? 24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불로장생. 그래서 이 세포를 뭐 다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뇌라 이런 것들을 이 AI에 저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우리나 뇌의 기억들을 저장해 가지고 인격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화 돼 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랑 메타버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죠. 인공지능으로 진행했을 때 메타버스 상에서 영생을 누린다. 사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뭐 지금이야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의 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석을 다지는 게 바로 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또 이제 빗썸 같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있잖아요.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 있는데 거기서 빗썸에서 진출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메타버스 관련은 결국에는 NFT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NFT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NFT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메이저 코인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NFT를 안 하는 코인들도 지금 현재 NFT를 속속들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디파이가 뭐 굉장히 큰 인기였고, 근데 뭐 NFT도 인기였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NFT와 이 노드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T와 노드 결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NFT가 있어야 노드가 있는 거고 노드가 있어야 NFT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올해 굉장한 인기를 끌 것이고 굉장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매매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 딱 찾아보시면서 노드나 이런 NFT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신다면 지금 뭐 사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뭐 굉장한 악재가 있지만 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만 뭐 성장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NFT 쪽 또는 메타버스 쪽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면 굉장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NFT와 메타버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업비트에서는 NFT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빗썸에서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속속들이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와 NFT 관련 코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점 잠시 뒤 2부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하루 움직인 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특징 코인이 좀 전혀 다른 의미의 특징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제가 공략했던 코인을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이제 특징 코인으로 제가 이제 말씀해드렸던 공략 코인을 가지고 올 때는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자, GX 체인을 가져갔고 이 GX 체인은
너무나 안 움직여서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지난 방송에서 GX체인을 한번 이제는 공략을 해보셨는데 정말 아직까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있는데 자, 이 코인이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자, GX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빗썸 말고 우선 업비트 BTC 시장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레이 메인넷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GX체인이 이제 레이라는 이제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1대 10의 비율로 수합이 됩니다. 1GX체인은 10레이로 이제 수합이 돼서 새롭게 움직일 것이다. 자, 그렇게 움직이면서 바로 어제 업비트에서 입출금 정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메인넷을 변경하고 또 심볼을 변경하고 정말 그동안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 시장 속에서 입출금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두리식의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좀 노려보고 들어갔던 코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 ABC나 이캐스트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자, 좀 기분 좋게 보자라고 했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GX체인의 빗썸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우선 지지라인은 정말 누구라도 알 정도로 여기가 지지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지라인을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동안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정말 잘 지켜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저항 라인도 있습니다.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 어디서부터 올라갔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갔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 번 상승했다가 두 번째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우선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라인에서 박스권 장세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투자분 생긴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생긴 것만 보시면, 자, 첫 번째 요거 생긴 거 한번 볼게요. 왼쪽 어깨가 있고요. 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오른쪽 어깨가 있죠. 헤드앤숄더 하락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하락 패턴이 나오면서 이 라인까지, 이 지지 라인까지 뚫리면 엄청난 이제 하락 장세가 예견되는 상당히 안 좋을 때 내려갈 때 나오는 패턴이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헤드앤숄더에서 오히려 역헤드앤숄더로 가고 있다. 역헤드앤숄더는 왼쪽 어깨 잡고 머리 잡고 오른쪽 어깨 잡고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공략을 드릴 때가 3월 7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월 7일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정말 봤을 때는 변동성이 하나도 없네라고 보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10%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변동성으로 계속 싸워주고 있다. 그러면서 62동 평균선의 중장기 저항대 라인을 위로 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입출금 정지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메인넷이 런칭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그런 선반영으로 인한 상승도 없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재미없는 상태에서 저항대 라인을 뚫어줄 새로운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공략 드렸던 그 가격 그대로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난 좀 불안하다,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이 저항대입니다. 지금 찍어놓은 라인이 2,200원대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00원대까지만 올라가도 사실 수익 구간은 얼마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한 2,300원대까지는 보시고 여기 정고점 저항대 라인에서 또 저항받고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돌파할 때 다시 사고 하면서 왔다 갔다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흐름의 차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전에 이 방송을 보시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X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루님의 공략 코인이었는데요. 일단은 입출금 중단 이슈와 또 스왑 이슈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리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공략드렸던 이 매수와 매도 단가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안에서 또 다양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예, 뭐 오늘의 특징 코인, 제가 뭐 여태까지 앞으로 좀 좋은, 주목할 만한 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코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메인 프레임이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메신저에 사용되는 코인이고요. 메신저를 좀 암호화해서 굉장한 보안성을 띠고 있는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메신저가 좀 이렇게 최근에 좀 해킹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대적으로 좀 맞는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뭐 기본적인 얘기고 좀 앞으로 좋은 효과 같은 경우에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NFT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출시를 하고 그 NFT를 담보로 해서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도 출시를 한다고 해요. 요것들만 좀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NFT를 출시를 하고 이 NFT를 활용한 무언가의 서비스 그리고 뭐 이더리움 메인넷으로의 진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노드의 활성화 이런 것들만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노드는 그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노드를 또 살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호재를 말씀드렸을 때 뭐 메타버스나 뭐 NFT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올해는 NFT와 노드가 가장 인기를 끌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코인이 이 메인넷 출시와 그 다음에 NFT 출시 뭐 이런 메인넷 그 진출이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에도 상당히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메신저의 뭐 암호화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이슈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시대적으로도 괜찮은 이슈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본다면 예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딱 하락하기 직전까지 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처음에는 뭐 3원, 2원 막 이렇게 돼 있다가 4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정말 많은 상승을 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3원이었던 코인이 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그때는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격적이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었고 상승한다고 해서 100원까지 가자 100원까지 가자 막 이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잭팟을 터트리는 종목이 아니었나 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쭉쭉쭉쭉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저항 라인대를 뚫어주었다는 흐름이 좀 눈에 띄죠. 이거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어제 장대 양봉의 중간값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보여주었고 오늘은 이 장대 양봉의 상단 구간에서 놀아주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예전에 지지라인대와 저항라인대를 이어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지라인대로 우리가 지지라인대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계속될 거고 뭐 리브랜딩이라든지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진행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가격 상승이 여기서 나올 거란 얘기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뭐 한 번 더 떨어진다고 한들 여기죠. 한 9.3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눌렸다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간단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14원까지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알트 코인들이 따라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 메인 프레임도 가장 빠르게 쫓아오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전에 올라갔던 뭐 20원이나 또는 그 이상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메인 프레임 코인의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노드의 가격인 거죠. 메인 프레임으로 뭐 노드를 샀다. 근데 그 노드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넷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큰 요인이고 또 NFT까지 출시를 하기 때문에 노드도 충분히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 메인 프레임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지금 막 바로 사지 마세요. 지금 막 바로 사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다가 슬그머니 이슈가 현실화될 때 그때 담으시면은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있었던 코인인데요. 일단은 14원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력이 있는 게 장대 양봉 중간값을 잘 지켜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항상 코인 사부님께서 코인 리뷰를 하실 때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략 코인은 분명 가지고 나오기 전에는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방송 오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하 토큰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왜 가지고 왔냐면 사실상 뭐 아하 토큰이 무슨 토큰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코인이 다 같이 내려갈 때 단독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많이 없고, 또 다 같이 올라갈 때 단독적으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는 코인도 많이 없고, 대부분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느 코인이 어느 타점에 와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지금 같은 건에서는 뭐 이슈를 보고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올라가네라고 했을 때 어떤 코인이 올라갈 위치에 있느냐, 저항대 라인을 이미 뚫어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르르식의 불나방 매매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구간이라서 이제 아하 토큰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하 토큰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 현재 지금 4.27%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선을 다 지우고 이 선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 선이 뭐냐면 62동평균선의 중장기 지지와 저항선입니다. 자, 이 선을 보니까 예전에 내려가던 코인이 한번 올라가다가 어느 구간을 찍고 다시 올라가냐. 자, 여기서 밑꼬리를 딱 잡아놓고 올라가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라인이 뚫렸습니다. 뚫리니까 이제는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의 추세가 거의 대부분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죠. 하락 장세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저항대 라인이 정말 거짓말처럼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선을 두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뚫리니까 하락, 다시 한번 올라가서 그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62동 평균선 저항대 라인의 박스권, 여기도 안착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죠? 62동 평균선의 박스권과 이전의 지지라인, 새롭게 생겨진 지지라인 사이에서 싸워주는 구간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실제로 싸웁니다. 싸우다가 지금 권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예전에 지지라인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이 라인까지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래에서 저점 라인을 올려주고 새롭게 쌍바닥을 형성시키면서 돌파가 된다. 자, 지금 구간은 그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하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62동 평균선 위에서 돌파했고요. 예전에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해서 지금 싸워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돌파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이 차트는 이제 올라가는 차트다. 저항대 라인 돌파했고 저항선 돌파했고 삼각 수렴이 되었고 그 위에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새로운 쌍바닥이 형성됐다. 정말 이것저것 모든 면의 기술적인 지표, 간단한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매수는 사실상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언제 공략을 해봐야 되냐면 오늘 좀 하루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얘가 안착을 하고 멈출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결국 또 안착을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또 저항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안착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보고 새롭게 들어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주봉상의 흐름에서 한번 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에서 보니까 자,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자, 길게 가보니까 일단 길게에서도 지지라인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예전에 62동 평균선 라인이 지지받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올라갔다가 여기서 62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그 라인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62동 평균선 라인은 새로운 저항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될 때 어디까지 저항이 되냐?
이전에 하락했던 구간의 초입 구간, 이 라인이 좀 중요한 선입니다. 이 라인과 지금 62동 평균선이 맞물리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엄청난 저항대 라인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돌아가서 공략을 할 때 이것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찍어놓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옵니다. 자, 일봉으로 돌아왔더니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물대 지표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매물대가 몰려있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라인에서 매물대 라인이 가장 많이 몰려있네요. 이 라인은 지금 현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구간이에요. 더 키워보니까 예전에 상승과 하락 장세가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매물대 라인 지금이 더 많다. 매물대 라인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매물대 라인을 또 돌파하고 안착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위로 날아갈 매물대가 예견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방금 주봉상에서 저항대 라인 찍었는데 그게 예전에 매물대 시작 구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2.1원 구간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안착하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라인은 14.3원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 매물대 라인도 맞고 지지 라인과 저항대 라인이 맞물리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손절가 라인은 조금 이 라인 사실은 좀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11.7원 라인이 가장 짧게 보는 겁니다.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타이트하게 11.7원까지 보시고요. 나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겠다. 예전에 박스권 라인과 새로운 쌍바닥 구간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2원까지 좀 보신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은 좀 짧게, 목표가 라인은 크게 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주신 차트를 보면 정말 정확하게 이 박스권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동평균선별로 갖는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지지라인 또 저항라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상승 시점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매물대로서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코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NFT의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엑시 인피니티인데 사실 이제 NFT 중에서는 몇 가지의 대장주들이 있죠. 뭐 엑시 인피니티, 뭐 그다음에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그 중에서 왜 엑시 인피니티냐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셋 중에 하나 그냥 고른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엑시 인피니티가 아무래도 현지에서 이 엑시 인피니티의 기업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엑시 인피니티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미래는 엑시 인피니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물론 그 회사의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한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야말로 이 NFT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저력을 좀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한 바닥권에서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최근에 들어서 이 NFT가 그냥 출시만 되면 뭐 그냥 아무거나 막 팔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NFT를 뭐 만들고 출시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해서 뭐 투표도 하고 게임 안에서 뭐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 결국에는 게임 플레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엑시 인피니티가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인의 가격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냥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시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잘 아는 흐름이었죠. 굉장한 바닥권에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10,000원도 안 되는 뭐 7,000원, 5,000원, 4,000원이었다가 갑자기 뭐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엑시가 뭐 미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뭡니까? 엄청난 하락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적인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는데 상승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지 라인 때는 확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1차적인 저항 라인 때 9만 원까지는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한 6만 2천 원 이하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면 지금 딱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만 원 이상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여기 지지 라인 때인 5만 4천 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시인피니티 NFT 대장 코인으로서 다른 NFT 관련 코인들 매매하시는 데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관련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특별 무료 방송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1시 반부터 저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서 좌측 하단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저희와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진행되는 방송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